젊은 나이건 나이가 많건 돈이 많건 적건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병인 거죠. 무서운 병이 평소에 증상이 없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뇌경색 같은 병의 전조 증상들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뇌혈관 질환을 전문으로 보고 있는 정진영입니다. 최근 두통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국가기관에서 하는 어떤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두통 환자가 한 20% 정도 증가했다고 나와요. 사실 뭐 두통이란 것 자체가 어떤 질병을 말하는 건 아니고 환자가 느끼는 증상인데 어쨌든 머리가 아픈 두통 증상을 느껴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10년 동안 20%나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글쎄요. 뭐 그러면 10년 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을지, 왜 두통 환자가 많아졌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뭐 요즘 정보의 과잉 시대죠. 쉽게 말하면 뭐 뇌가 과부하됐다. 뇌의 과부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 스마트폰 영상 정보가 너무 많아졌죠. 뇌가 쉴 틈이 없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으로 수많은 짧은 동영상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스와이프하고 넘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잠시도 뇌가 쉴 틈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도 두통 환자가 늘어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나온 어떤 논문 통계를 보면 불면증 환자가 최근 10년 동안 한 2배 정도, 즉 저희가 수면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잠이 잘 들지가 않거나 잠을 자다가 자꾸 중간에 깬다든지 이런 수면에 문제가 있는 수면 장애 환자들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사실 뇌에 있어서 수면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외국을 좀 갔다, 유럽을 갔다 왔는데 시차 때문에 한 두세 시간 자고 다음날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 정말 제가 머리가 너무 막 띵하고 아프고 멍하고 눈도 침침하고, 저도 진짜 최근에 한번 수면이 뇌에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저도 몸소 느꼈는데요. 이렇게 수면 부족, 수면 질환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도 두통 환자가 많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수면 질환 환자가 왜 많아지는지, 물론 인구가 고령화되는 부분도 있고 사회가 복잡해지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요즘 제 진료실에는 젊은 두통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젊은 두통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 20, 30대 환자들이죠. 진료실에 와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젊은 두통 환자들이 많아지는 원인도 생각해 보면 뭐 대표적인 것, 뭐 10년, 20년 전과 달라진 거는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의 과잉인 거죠. 이런 디지털 중독, 또 SNS가 복잡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 10년, 20년 전에는 그러면 젊은이들이 갖는 문제들이 있죠. 스트레스들, 입시, 뭐 취업, 또 이런 직장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그때는 없었나 생각은 해보는데, 물론 그때도 있었겠죠.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 그 대학가 앞이 옛날처럼 그 상권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옛날에 뭐 80년대, 90년대 그 대학에서 뭐 MT를 가고 대학에 가면 낭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또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는 뭐 공채 이런 것들이 없어졌죠. 굉장히 어려워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또 집을 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요즘 젊은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강도가 심한 것은 맞는 것이고요. 이래서 아마 두통으로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두통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이제 환자가 두통, 머리가 아픈 거를 느끼게 되면은요, 우선은 가까운 1차 기관을 찾게 됩니다. 보통의 코스, 처음부터 뭐 대학병원을 오거나 뇌 MRI를 찍는 것은 아니고요. 가까운 병원, 뭐 통증 클리닉이라든지
뭐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데를 찾게 됩니다. 그럼 뭐 머리가 아프고 뒷목도 아프고 땡기고 이러면 그럼 내가 목 디스크가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런 환자분이 있으셨어요. 40대 중반 분이셨는데 머리가 굉장히 아프셔서 가까운 통증 클리닉을 가셨어요. 그랬더니 통증 클리닉에 가면 1차 병원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장비가 있죠. 그래서 경추, 목 엑스레이를 찍게 되죠. 그러면 사실 요즘 현대인들 사진을 찍어보면 대부분 뭐 일자목, 거북목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목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일자목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두통이 생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근육 이완제하고 또 목에 맞는 주사 치료 같은 걸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뭐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두통의 원인이 반드시 그 경추, 일자목 때문에 왔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1차 진료 병원에서 보신 선생님의 소견 한에서는 이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두통의 한 중요한 또 그리고 흔한 원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지 이게 모든 두통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남자분께서는 계속 그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계속 하는데도 한 달 가까이 병원을 다니는데 두통이 점점 좋아지지가 않고 전혀 차도가 없어서 이제 결국에는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뇌 MRI 검사를 했는데 만성 경막하혈증이라고 뇌 안에 피가 고여 있는 거였어요. 만성 혈종이.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죽은 피가 꽉 차 있어서 그게 뇌를 압박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양이 꽤 많아서 그 환자분은 바로 머리에 구멍을 내서 그 핏물을 빼주는 수술이 필요하신 상태였어요. 만약 이 환자분께서 그런 머리에 대한 영상 검사 없이 계속 진통제만 먹거나 뭐 통증 주사만 목에 맞았으면 어떤 임계점이 탁 넘는 순간에 갑자기 환자가 경기 간질을 한다든지 의식이 확 소실된다든지 위험한 상황으로 가실 수 있는 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두통이 다 뭐 목이 뻣뻣해서 목 근육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두통,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잘 좋아지지가 않고 호전되지가 않고 낮이건 밤이건 계속해서 두통이 지속된다면 한번 뇌 전문의를 만나셔서 어떤 뇌 영상 검사가 필요한지를 상담을 하시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립니다. 두통, 머리가 아프시다고 느끼면 이게 뭐 얼마나 아픈지 또 뭐 어떻게 아픈지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환자분마다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나 양상이 다르고요. 또 그걸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십니다. 네. 즉 이게 얼마나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아픈지가 중요하거든요. 왜 아픈지가 단순한 우리가 흔하게 아는 1차성 두통, 그냥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인지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드린 머릿속에 어떤 병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 생기는 2차성 두통인지를 감별하는, 즉 머리가 왜 아픈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은 왜 무서운 질병인가요? 제가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합해서 저희가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걸리고 싶지 않고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뇌졸중이죠. 오늘 제 진료실에 오셨던 그 어머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 그냥 가면 되는데 내가 이상하게 돼서 자식들한테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나 머리 검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러실 거고요. 이렇게 뇌졸중을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뇌졸중은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일 질환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병을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암이나 심장병도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병입니다. 다만 혈관 질환으로 국한해서 본다면 뇌졸중이 가장 사망률이 높은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사망률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영구적인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애가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된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인데요. 뇌졸중은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제 뭐 골든타임 이런 얘기들은 많이 아십니다. 뭐 빨리 뇌졸중이 발생하면 빨리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빨리 병원에 가서 막힌 혈관을 뚫으면, 즉 골든타임 안에 뇌세포가 다 괴사가 진행되기 전에 막힌 혈관을 뚫으면 다시 회복되거나 뇌 손상을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골든타임이 적용이 되는 뇌졸중인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뇌졸중인 뇌출혈은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건물이 있는데 갑자기 건물에 폭탄이 빵 터진 겁니다. 터지는 순간에 건물이 부서지겠죠. 벽도 부서지고 건물이 부서지겠죠. 불도 나고요. 뇌출혈은 혈관이 마치 뇌동맥이 폭탄 터지듯이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에 폭탄 맞은 다음에 119가 와서 소방수가 오고 뭐가 와도 터진 건물벽을 어떻게 복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즉 뇌라는 거는 한번 출혈이 되면서 손상을 받으면 그 순간에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 뇌 어느 부위가 출혈이 생겼냐에 따라서 뭐 마비가 될 수가 있고 언어장애가 남을 수가 있고 뭐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뭐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뇌 어느 부위에 출혈이 생겼냐에 따라서 이런 영구적인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골든타임 안에 와도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뇌경색은 나이가 많으신 고령이 될수록 더 많이 생긴다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뭐 아파트도 오래되고 재건축 대상이 되고 30년, 40년 되면 이렇게 수돗물 트면 녹물 나오고 하잖아요. 네. 사람의 혈관도 그렇게 녹이 슬게 되는 거죠.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리가 잘 된 혈관은 괜찮을 것이고요. 관리가 좀 잘 되지 않은 혈관들은 녹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 녹물 혈관에서 나온 찌꺼기들이 결국은 뇌를 막게 되고 그게 바로 뇌경색이 되는 거죠.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많아지는 병이 뇌경색이고요. 반면에 뇌출혈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성 뇌출혈이라고 말하는 자발성 뇌출혈 같은 경우는 40, 50대 특히 남자분한테 한 1.5배 정도 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뇌동맥류과리라고 하죠. 이 동맥류 같은 병은 여자한테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뇌동맥류 같은 병도 굳이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40대, 50대, 뭐 30대에도 생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졸중 및 뇌질환이 오기 전 알아차릴 수 있는 몸의 신호가 없을까요? 제가 이제 뇌졸중이 무서운 점이 뭐 높은 사망률 그리고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뇌혈관 전문의로서 볼 때 뇌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이게 발병되기 전까지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무증상이라는 거죠. 즉 혈관이 막히기 전까지 또는 혈관이 터지기 전까지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갑자기 사망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뭐 뇌혈관 질환 의사로서 그 기사를 면밀하게 보게 됐는데 그 뇌출혈이 발생하시기 바로 하루 전까지도 정상적으로 여느 때처럼 방송을 하셨고 그 마지막 방송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냥 마지막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볼게요 하고 방송이 마쳐졌고요. 그 바로 다음날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연락이 닿지가 않아서 하루 이틀인가 뒤에 나중에 그 집을 찾아갔더니 집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채 발견되신 굉장히 불행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분의 정확한 사인은 나중 부검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었던 거죠. 즉 그분이 정상적으로 매일 일을 하고 할 동안에 그 뇌동맥류라는 그 환자의 목숨을 앗아간 그 병은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도 그날 한 것이 마지막 방송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뇌동맥류나 뇌혈관 질환은 누구도 뭐 젊은 나이건 나이가 많건
돈이 많건 적건 뭐 무슨 지위 여하 고하에 상관없이 유명한 사람이건 뭐 연예인이건 이거 상관없이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병인 거죠.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 평소에 증상이 없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래도 뇌경색 같은 병의 전조 증상은 우리들이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전조 증상들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안면마비가 생긴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뭐 손발에 특히 한쪽에 힘이 빠지는 이런 증상이 생기면 또 이런 증상이 잠시 생겼다가 다시 금방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저희들이 뭐 미니 뇌졸중이라는 표현도 하죠. 뇌졸중의 중요한 전조 증상이니까 반드시 뇌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은 중요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뇌졸중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조심하고 관찰하면 좋을까요? 30년 전 사건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불행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다리가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요. 그 다음 해쯤에 아마 한국에 있는 유명한 강남의 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저는 그 사건을 볼 때 좀 뇌졸중하고 자꾸 연상이 돼요. 네. 아침에 이렇게 그 다리를 매일 출근길에 출근하던 사람이 뭐 1시간 전, 10분 전, 바로 5분 전에도 그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낮에 강남에서 그 유명한 백화점에서 즐겁게 쇼핑을 하던 사람이 이 건물이 갑자기 모래성처럼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나냐, 막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균열이 조짐이 보였었고 뭐 철근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공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사후에 뭐 분석을 하지만요. 그 직전엔 그 누구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뇌졸중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갑자기 발생하기 직전까지 그 누구도 나한테 뇌졸중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뇌졸중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 환자분의 이력을 몇몇이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뭐 담배를 계속 피셨다든지 뭐 폭음을 하셨다든지 뭔가 지켜지지 않은 위험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 것들, 작은 균열이 합쳐져서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거죠. 뇌졸중도 우리가 별로 증상에서 느끼지 않는, 별로 내가 아쉽지가 않아요.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뭐 혈압이 좀 있다, 뭐 고지혈증이 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만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하실 것들은 그런 뭐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이나 이런 기저질환들을 꼼꼼히 잘 관리하시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셔서 내 혈관이나 뇌에 있는 그런 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처치하고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뇌졸중이 발생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전공의 하던 뭐 한 20-30년 전에 그 시절에는 그렇게 손을 따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뭐 인제 내려오던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이죠. 뭐 진짜 10손가락을 다 따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우황청심원을 막 억지로 입에 넣어서 막 입에 이렇게 물고 오실 정도로 해서 오시는 경우들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당연히 뇌졸중이 발생하면 안 그래도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서 바늘로 찔러서 피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뇌졸중을 악화시키고 뇌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입에 우황청심환이라는 약이 뭐 뇌혈관을 막힌 혈관을 뚫는 약도 아니고 뇌출혈을 줄여주는 약도 아니죠. 어, 의식이
뇌졸중이 발생하면 의식이 흐려지게 되는데 그때 입안에 뭐 물이라든지 그런 약을 먹게 되면 오히려 기도 폐색을 가져오거나 흡입성 폐렴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절대 금기시해야 되는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119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빨리 연락을 해서 119 등을 이용해서 가까운 응급실로 가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뭐 뇌졸중이 생기거나 쓰러지면 가족분들이 굉장히 무조건 큰 대형 병원, 뭐 저희들이 말하는 뭐 빅5 그런 우리나라의 큰 초대형 병원에만 빨리 가서 큰일이 났으니까 의식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큰 병원에만 가야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막 그 병원을 고집하시는 경우, 그러다가 오히려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뇌졸중의 뇌혈관 질환에 대한 응급 치료는 그런 뇌혈관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 중소병원에도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병원으로 가능한 한 빨리 가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제나 약으로 뇌졸중을 막을 수 있을까요? 생활 식습관이 더 중요한가요? 근데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과연 이런 무서운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뭐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 먹고, 즉 생활 습관으로 이것을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은지, 뭐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되죠.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흔히 알고 있는 대사질환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번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을 생활 습관으로 조절해야 되나요? 아니면 약을 먹어야 되나요? 또 이 고민에 놓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관리로 이런 대사 질환들이 조절이 된다면 무엇보다 좋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입니다. 환자분들께서 고혈압이 진단되거나 뭐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진단되는 경우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약물 치료하신 것을 권유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사실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드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혈압약은 그거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지혈증 약은 고지혈증 약 먹으면 뭐 오래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디가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어디가 안 좋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그냥 안 좋다고들 하는데요. 그냥 먹으면 뭐 간도 나빠질 수 있고 근육에도 안 좋고 안 좋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막연히 말씀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저희가 사실 진료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그 환자분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굳은 신념을 바꿔드리기는 어쩔 때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음, 저는 그래도 가능한 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조금 잘못된 편견을 바꿔드리려고 설명을 자꾸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라든지 제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럼 어쩔 수 없죠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경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 제가 여유 있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약 드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신 분이 많을까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 즉 한의학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뭐 기운이 안 좋은 것 같아, 피곤한 것 같아, 그러면 그 보약 한 채 드시죠. 어머니 보약 한 채 해드려야겠네요.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하죠. 우리가 보약이란 말이 뭡니까? 뭔가 몸을 보호해주는, 보강해주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잖아요. 특히 한약은 대부분 자연에서 옵니다. 원료가. 뭐 인삼, 뭐 나무 뿌리죠. 나무 뿌리나 풀뿌리 이런 데서 자연에서 오는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약이고, 그래서 이 약들이 공들여서 먹으면 내 몸이 스스로 건강을 찾게 하는데 도와주는, 즉 내 자생 능력을 도와주는 약이라는 그런 믿음이 오랫동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양약은 자연에서 온 것도 아니고 막 실험실이나 공장에서 이게 하얀 가루, 화학 약품 같은 걸로 만들어서 증상을 없애주는 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어서 열을 떨어뜨리는 거고, 내가 어디가 무릎이 통증이 있으면 뇌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무릎의 통증을 마취하거나 진통을 못 느끼게 해주는, 증상만 없애주는 약이라고, 근본적인 병을 치료해주는 약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혈압약이든 뭐 고지혈증 약이든 당뇨약이든 가능한 한 약을 드시고 싶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오시면 그런 분들 많아요. "아, 저는 원래 약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뭐 머리가 좀 아파서 오늘은 한번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주 비유하는 게 있는데요. 뭐 프라이팬에 제가 비유를 많이 드려요. 프라이팬 처음 사면 코팅이 잘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는 기름칠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계란 후라이 같은 것도 예쁘게 잘 되죠. 예. 근데 이 프라이팬을 오래 사용하고 또 주걱으로 많이 긁고 하다 보면 프라이팬 코팅도 벗겨지고 프라이팬도 우글우글해지죠. 그러면 뭐 우리가 기름칠을 해도 계란도 잘 눌러붙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 환자분의 혈관 상태가 이렇게 코팅이 잘 살아있는 깨끗한 혈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고지혈증이 있어도 어 들러붙지가 않겠죠. 견딜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런 분들은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시고 음식 관리하시는 것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혈관에 코팅이 벗겨져 있는, 혈관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어 고지혈증은 약물로 치료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지혈증이 낡은 프라이팬에 코팅, 기름칠을 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물의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 그 담당 의사 전문의가 하겠죠. 그 환자분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 또 혈관 상태들을 판단해서 생활 습관만으로 유지가 하실지 아니면 약물적인 보조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뇌졸중에 관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가 뇌졸중의 위험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저는 뭐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그런 유명인 유튜버 예도 말씀드렸지만 뇌혈관 질환이나 뇌동맥류 같은 병들은 굳이 젊은 나이를 가리지가 않습니다. 증상도 없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안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또 "나는 평소 머리 아픈 게 없는데요. 내가 머리 검사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유죠. 뭐 뇌동맥류, 뭐 뇌혈관 협착증, 거의 대부분 전혀 증상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나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혈압이 없으니까 저는 뇌졸중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물론 고혈압이라는 거는 뇌졸중을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없어도 언제든지 생길 수도 있고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즉 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없다고 나는 뇌졸중이 안 생긴다고 장담하실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뭐 뇌동맥류나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 뭐 부모님이나 형제간 중에 그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40대가 넘으시면 한 번쯤은 뇌나 뇌혈관에 대한 영상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50대가 넘으시면 특별한 가족력이나 기저질환이 없으셔도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